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2심에서 물론 김만배나 남욱 등등이 유죄가 일부 1심 나왔지만 그것보다 더한 형은 안 나온다. 결국 유죄 나온 그 대장동 일당의 주장만을 가지고 2심에서 다투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이 반쯤 포기하고 2심 재판을 치른다는 뜻이고요. 네. 저희가 뒤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번에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럼 대장동 일당이 해먹은 거는 8천억이에요. 그럼 8천억 중에 500억 빼고 7,400억이 김만배나 남욱이나 정영학이 깜빵에서 뭐 대충 한 1, 2년 있다가 뭐 형이 감형되든 사면이 되든 나오면 고스란히 걔네들 입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와서 일선 검사들 뒤집어지고 뭐 검사장들 항명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이 사태를 좀 어떻게 총평해 주십니까, 박사님? 우선 그 돈 얘기부터 짧게 하면 몇 년 전에 제가 그 여론조사를 하나 보고서 참 마음이 좀 그랬는데요. 네.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감옥 1년 갔다 오면은 10억 줄게.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이 거의 90%가 넘게 갔다 오겠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 맞아면 이 물질 만능주의, 그 황금 만능주의에 우리 젊은 그 어린 청소년들이 매몰돼 있다 뭐 이런 거를 비판적으로 보는 논평들이 그때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길어야 8년인데 8년 살고 나오면 저 한 8천억 가까운 돈, 7,500억 가까운 돈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말하면 1년에 1,000억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1,000억이면 하루에 2억인가? 뭐 그 정도 되죠? 네. 자, 그런데 이 검찰의 존재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대외적으로 검찰이 인권 보루,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 이런 거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권 수호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계속 주장하는 게 경찰한테만 맡겨놓으면 우리 국민들의 인권 보호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보안 수사권은 꼭 필요하다 이거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바로 그 검찰이 그동안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이런 그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한테 한 행태를 보면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 이거는 그야말로 쪽팔리는 부끄러운 얘기가 이미 됐어요. 그렇죠. 뭐 사냥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하나가 뭐냐? 또 다른 하나가 거악 척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악 척결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소소한 그런 범죄는 검찰이 굳이 안 다룬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동네에서 저 무슨 편의점에서 뭐 한 3만 원어치 물건을 훔쳤다 이거 검찰까지 안 가고 경찰선에서 다 처리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걸 갖고 뭐 검찰이 수사를 다시 하고 뭐 기소를 하고 뭐 그럴 이유도 별로 못 느껴요. 그런데 거악 그러니까 여기서 거악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권력과 이 민간들이 결탁해서 유착해서 벌이는 이 그런 이 권력과 금력이 유착해서 벌이는 그런 범죄를 거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건이 전형적으로 그 거악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성남시에서 벌어진 그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성남시의 최고 수뇌부, 그 재판부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최고 수뇌부와 대장동 일당들이 유착을 해서 벌인 배임 범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서 검찰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척결을 검찰이 양아치들처럼 뭐 이 대장동 일당 찾아가서 두들겨 패는 걸로 척결하냐? 그게 아니고 법에 의거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아서 중형을 때리게 해서 척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심에서 일부 유죄가 나왔지만 더 중요한 중범죄는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예, 특경가법상의 배임. 이거는 50억 이상의 그 배임 손해를 끼친 것이 확인이 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때릴 수 있는 그런 중범죄란 말이에요. 이거는 무죄가 된 거예요. 1심 재판부에 의해서. 근데 이유도 좀 황당해요.
배임을 했다고 하는 형법상의 배임죄가 인정이 됐으니까 배임은 배임이야. 네. 1심 재판부는 그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특경가법을 하려고 그러면 50억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증거를 대야 되는데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끼쳤는지가 특정이 안 돼 있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손해를 안 끼쳤다는 게 아니라 네. 손해를 끼쳤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무죄라는 좀 납득하기 그렇죠. 힘든 논리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네. 재판부의 그런 그 판결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심기일전에서 그래? 그럼 우리가 특정할게.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특정할게. 뭐 7,800억을 손해 끼쳤다라고 우리가 2심에서 특정을 해서 특경가법을 적용해서 무기징역이라는 이 그 최고형까지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이 검찰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판결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항소 이유서를 쓰고 또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수사팀과 그 공판팀이 있습니다. 수사팀은 직접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고 공판팀은 공소 유지를 위해서 따로 준비 그 일하는 팀이거든요. 그 재판하는 팀이죠. 예, 재판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수사팀과 공판팀이 합동으로 회의까지 열었어요. 그리고 만장일치로 이거는 우리가 항소해야 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해서 항소 의견을 윗선에다가 이제 품위를 했어요. 그 윗선이라는 게 서울중앙지검이니까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들의 만장일치 의견의 항소 이유를 딱 보고는 이건 해야 돼. 라고 결재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7분 전에 그러니까 항소를 하려고 그러면 일주일 안에 해야 되거든요. 그거 놓치면 끝이죠, 그냥. 네. 네. 그러니까 일주일이 되는 날 그 7분 전에 밤 11시 53분에 위로부터 항소하지 마라고 하는 포기 압력이 들어온 거예요. 이 포기 압력을 중앙지검장이 그때 사표를 내면서 막았어야지. 야, 모든 책임 내가 질 테니까 일단 항소 이유서 접수해. 그랬어야지 이자가. 맞아요. 네. 그런데 이자가 알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밑에 검사들한테 야, 항소 포기해 라고 지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소 이유서를 들고 법원 앞에서 몇 시간 동안 대기하던 수사팀이 결국은 항소 이유서 접수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일 나쁜 놈으로 따지면 예. 뭐 이재명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인데 네. 저는 여기서 그 박사님 말씀처럼 네.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네. 나는 항소하자고 했다고 사표를 했는데 네. 그럴 거면 야 내가 책임져 접수해 하고 사표 던져야지. 어차피 던진 그렇지, 사표면. 그렇지. 이 중앙지검장도 비겁하고요. 벨도 없는 자야. 그 공판 검사들 법원에서 기다리던 사람들도요. 예. 미친 척하고 어차피 검찰 다 망하는데 예. 나는 모르겠다 하고 접수를 시켰으면 접수시키고 나 징계하려면 징계해라. 이게 근데 위법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요. 이게 뭐 항소 이유서를 넣었다고 해서 그 검사를 징계하거나 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나름 배심 있는 검사들은 실제 현실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샌님들인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일선 검사들이나 중앙지검장이나 뭐 찡찡거리고 뭐 사표 쓰고 하는 것, 그러니까 노만석보단 나아. 그러니까 노만석, 정성호, 이재명보단 나아. 알겠어. 근데 걔네보다 나아서 뭐 어쩌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라는 기관이 완전히 이 자존심도 없고 완전 사냥개가 된 권력의 애완견이 된 모습을 단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 다 보여줬다고 봐요. 네.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 나서 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뭐 이재명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정권 바뀌면은 자기는 바로 직권남용으로 감옥 갈 것 같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표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사표를 내야 지가 나는 사실은 반대, 나는 이거 기소하자고 그랬어요, 항소하자고 그랬어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시간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변명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4시간 만에 나 사의 표명, 나 그만둘 거야. 그리고 나는 사실은 기소하자 그랬어. 이렇게 해서 딱 방어막 만들어 놓고 뒤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노만석이가요. 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자존심도 없고 배알도 없는 남자 역사 순위에 이제 노만석 이름이 올라갈 것 같은데 예. 검찰총장 대행입니다.
노만석이 이게 논란이 퍼지니까 처음에 입장문을 내요. 그것도 지가 직접 낸 게 아니라 예. 대검의 차장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비겁해요. 예. 입장문을 지가 낸 게 아니라 2인자인 차장한테 시켜서 내게 해요. 총장 대행이. 어. 여기에 무슨 글이 있냐면 나는 정진우 중앙지검장이랑 치열하게 논의했다. 물귀신 작전인 거죠. 그리고 협의했다. 네, 협의했다. 중앙지검장도 항소 포기 동의했다. 예. 그랬더니 중앙지검장이 사표 낸 상태입니다. 이미 다시 입장문을 짧게 냅니다. 그렇죠. 나는 끝까지 항소하자 했다. 예. 이게 무슨 지들끼리 야 너도 하자 했잖아. 아니야 나는 안 했어. 사표 쓰고. 아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검찰총장 대행이랑 중앙지검장이 보여주고 있는 꼬라지예요 이게. 그런데 역시 이제 싸움을 하면 먼저 사표 내고 싸움하는 쪽이 좀 유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이게 이제 노만석이라는 자하고 정진우 네. 이 자하고 이제 서로 완전히 입장이 다른 거 아니에요? 노만석이는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랑 다 협의해서 하기로 한 거다라고 하는 거고 정진우는 나는 끝까지 기소하자 항소하자 그랬는데 노만석이가 포기를 시켰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표를 먼저 낸 정진우 쪽이 조금 우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노만석이가 후퇴를 해. 후퇴를 해서 뭐라 그러냐? 여기 동아일보 단독 기사는 항소 포기 과정에서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 그러니까 지는 고려하고 싶지가 않았지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진우한테 책임 미루는 게 불가능해졌으니까 정진우한테 계속 책임 미루면 정진우는 사표까지 냈으니까 계속해서 떠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만석이는 정진우랑은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데 대신에 지가 완전히 지가 혼자서 책임 덮어쓰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그러니까 법무부,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그 다음에 대통령 용산이라고 하는 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하고 정성호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네. 자백이에요. 자백이지. 이게 법무부 장관이나 네. 용산 대통령실이 이 내용을 보고받고 지시를 했다면 네. 이거 여러분 나중에 특검하고 나중에 다 감옥 가요 이걸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노만석이 오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아침에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어. 노만석 출근할 때 이거 지시 받았냐? 법무부나 대통령실에. 음. 아니면 지시 받지 않았습니다. 제 판단입니다라고 하면 끝나잖아요. 나중에 대답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고 얘기하겠다 그냥 들어가요. 다음에 그러면 대답하겠다고. 이 노만석이라는 자는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냐 이겁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너네도 죽어. 그렇잖아요. 노만석이가 정성호가 지시했어. 강압적으로 나한테 이거 하라고 했어. 또 얘 이재명한테 직접 전화 받고 지시 받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어쨌든 용산의 분위기가 이재명이가 사실상 뒤에서 지시한 거랑 똑같아라고 자기는 느꼈다.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정성호 이재명이가 다 같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 직전에서 지금 멈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예. 노만석이 네. 이게 지금 검찰 역사상 후배들한테 이렇게 욕 많이 먹은 검사 넘버 원이 됐거든요. 하루아침에. 오늘 단독 보도 보니까 박영수보다 더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박영수는 이제 지나간 인물이고 어. 노만석이 넘버 원이 된 것 같아요. 예. 오늘 시점으로는. 이원석이 예. 박영수 이원석이보다는 현재 시점에서는 노만석이가 더 찌질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 10년 지나서는 그게 또 우열이 어떻게 가려질지 모르겠는데 예. 대검 연구관들이 어. A4 용지 한 장짜리 의견을 내면서 노만석 너 사퇴해라 이랬대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전국 검사장 반발하고 있고요. 여기에 2명이 빠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출세한 임은정, 김태훈을 제외한 모든 검사장들이 다 노만석 입장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검의 부장들이 있습니다. 대검의 부장들은 다 검사장이에요. 네. 부장 검사가 아니라 대검 부장은 다 검사장급입니다. 형사부장, 감찰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검찰총장 직속 참모예요. 네. 근데 대검 부장들이 오늘 오전 10시에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노만석 사퇴하라고 요구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사퇴하라고 요구받은 건 거의 최초거든요. 지금 검찰 조직이 총장 있고요. 그 밑에 검사장들이 네. 이제 말하자면 군대로 치면 사단장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총장이 있고 합참의장이나 총장이 위에 있으면 사단장들이 쫙 포진하잖아요. 이 검사장은 사단장급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여단장 급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지청장들이에요. 직검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독자적으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청이 있어요. 그렇죠. 지청장들도 똑같은 입장 표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군단장이나 그 사령관 옆에 참모들 있잖아요. 네. 지금 아까 그 대검의 부장들. 부장들 얘기했는데 그 바로 밑에 진짜 참모들, 이 대령급 참모들, 그게 연구관들이에요. 연구관들도 집단적으로 입장 표명했어요. 노만석이 사태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군으로 따지면 장군들과 영관급이 거의 전부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이제 평검사들은 벌써 이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검난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 차례 겪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어떤 검난보다도 더 아주 심각한 수준의 검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바짝 쫄았어요. 사실은 이재명이 정성호가 바짝 쫄았어요. 이 정도까지 난리 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그 김병기. 김병기가 바로 이 상황을 항명이라고 바로 규정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그러니까 검찰을 공중 분해하겠다고 하는 법을 통과시켰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맞아요. 네.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그때보다 훨씬 심각하게 검찰 전체가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저항하기 시작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 이를테면 당근 던져서 수습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검찰 조직 해체까지 다 결정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줄 당근도 별로 없어. 맞아요. 네. 그러면 오로지 회칙밖에 없거든요. 회초리밖에 없어요. 채찍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항명으로 규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뭐 1년 후면은 나 그만둘 사람들이 거기 수대셌단 말이에요. 검찰에서는 기소청으로 저것들이 만든다 그러는데 수사는 안 하고 기소만 시키는 대로 할.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특히 이 검사들이 눈여겨보는 건 기소청이면은 기소라도 그러면은 기소청으로 변한 후에 검사들한테 자율성이 있을 거라고 나름 생각한 검사들일 텐데 이거 기소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네. 항소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검찰의 기소청으로 바뀐 이후에 검찰에 남아있을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1년 후에 옷 벗나 지금 옷 벗나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지금 옷 벗고서 변호사 개업 먼저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이 검사들의 이 집단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말 이 갑자기 들에 불이 확 타오르듯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저 김병기나 지금 민주당에서 말하는 친윤 검사들의 항명이다라는 게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지금 사표 쓴 정진우, 정성호가 인사한 거예요. 지금 항명하고 있는 대검의 부장들, 검사장들, 다 지그들이 지청장들 다 지그들이 임명해서 고위직으로 올린 사람들이에요. 그거 할 때 민정수석실이랑 법무부에서 누가 친윤 라인인지 아닌지 다 속간해서 검찰 근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옷깃만 스쳤으면 다 좌천시키고 법무부 연수원 보내고 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닌 사람들만 고르고 골라서 승진시켜서 대검 부장 검사장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열받아서 들고 일어났는데 거기다 친윤 딱지를 붙인다? 지금 들고 일어나서 하는 고위급 검사 중에 친윤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저게. 지금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다 친윤 검사면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고생 안 하지.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이 선후배들 중에 평검사들이 꽤 있고요. 검사들이 이프로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기들이 직접 글 남기고 하는. 거기에 뭐 게시글 올라왔다 이런 게 보도가 되는데 아직 보도는 안 됐는데 그 평검사 한 명이 이프로스에 오늘 남긴 글을 제가 직접 봤는데요. 제목에
비속어가 들어갑니다. 제가 방송이니까 무슨 비속어인지 아하, 말 못하는데 예. X 신하 이러면서 아하. 네? 검찰총장 보고 평검사가 음. 열받아서 이거 사표 쓸 각오로 쓴 거죠. 그렇지. 이 노만석 X 신하 음. 이게 글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막 쌍욕을 적어놨어요. 우와. 그러니까 이 정도 수위로 평검사들이나 뭐 일어났을 때 검찰총장 대행한테 쌍욕하고 욕하고 반말로 난리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재명 종북주사파 권력에 의해서 완전히 그 풀이 꺾이고 이 기가 죽어버린 그리고 오염된 그런 검사들과 판사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판사 검사를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들 스스로는 대한민국의 네. 최고의 엘리트들이야. 최고의 엘리트들이고 그리고 적어도 그만두고 정관예우로 뭐 몇십억씩 돈 땡기기 전까지는 박봉에 그래도 당당하게 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아니 뭐 판사가 현직에 있을 때 그 거의 수십 년간을 혼자서 점심 먹는 거는 유명한 얘기잖아요. 또 검사들도 웬만해서는 사건 관계자들하고 자리를 같이 안 한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누구랑 밥을 같이 먹었는데 그 사람을 어느 날 자기가 수사를 내고 기소를 하게 됐다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심각하게 어려운 처지에 빠지는 경우들이 드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도 현업에 있을 때, 현직에 있을 때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밥을 먹어도 술을 마셔도 뭐 골프를 쳐도 지그들끼리 해. 외부인들을 가급적이면은 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그 이 원칙을 지켜가면서 자존심 하나 가지고서 어떤 면에서는 버티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래도 검사장 올라가고 뭐 법원장 올라간 다음에 옷을 벗으면 그래도 뭐 한 2, 3년 일하면은 뭐 내가 노후 생활 이런 마련할 수 있어. 그때를 기다리면서 나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뭐 이재명이가 임명을 했건 정성호가 임명했건 그건 잘 모르겠고 이게 도대체 검사 알기를 뭘로 하는 거야 이것들이 라고 하는 그 검사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까지도 짓밟아버리는 이 이재명 종북수사파 개딸 권력의 그 정말 포악질에 지금 검사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집단적인 항명과 노만석 사퇴 요구가 막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 노만석이 사퇴하는 걸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죠. 뭐 노만석이가 뭐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윗선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정성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항소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항소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아마 검찰 수뇌부한테 전해졌을 텐데 지시는 안 했다는 게 말장난 아닙니까? 정성호가 오늘 좀 길게 얘기했는데 네.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그 대목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꽤 오래전 일입니다. 한 20년 전입니다만 그 법무부 장관을 어느 상가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뭐 제가 뭐 장관, 차관, 뭐 총리 이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만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아서 뭐 많은 사람들과 제가 이리저리하게 이제 인연을 맺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대통령 왔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막 의전 차량이 몇 대씩 오는 거예요. 네, 네. 도대체 누가 오길래 이래? 네. 그러고 봤더니 법무부 장관이 왔더라고 상가에. 예? 네. 근데 법무부 장관이 오는데 검찰 차장이 뭐하러 오냐고. 그거 수행하러 왔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라고 하는 게 어느 그 부처보다도 그런 면에서 이 하이어라키, 이 위계 서열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수십 명이 움직이더라고. 그 장관 하나가 상가에 왔을 뿐인데도 제가 대충 어림짐작으로 해서 10대 명 정도의 이 차장 검사들까지 왔더라고요. 예, 그런 곳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서 정성호가 지 말로 자기는 지시한 적은 없는데 뭐 재판 잘 됐네.
이건 뭐 항소할 필요가 있어? 라고 그냥 의견을 개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 그리고 알아서 판단해라 그랬잖아.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노민석이는 바로 깨갱 하고 대가리 팍 숙이고 알아서 길 수밖에 없지. 그렇죠. 이게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게 저 불러다가 노만석이 불러다가 야 이거 항소 포기시켜. 이렇게 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알아서 해 하지. 알아서 해. 근데 잘 됐구만 재판이.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명백한 지시다라고 저는 정성호의 발언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성호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재판이 잘 됐구만 하면서 주로 유동규 예를 들었어요. 아니 뭐 검찰이 기소한 것보다도 재판에서 중형이 더 나왔잖아 형이. 이건 성공한 수사고 성공한 재판이구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자 대장동 민간인 일당 5명에 대한 수사가 성공적이었고 재판도 성공적이었다면 그러면 여기에 주범에 해당되는 이재명이에 대한 수사도 성공적으로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네. 재판도 성공적으로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성호 이자가 막 급하게 쫓기는 바람에 어떻게든 이 항소 포기시킨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이 재판이 잘 됐고 검찰이 항소할 이유가 없었다.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지도 모르게 이재명이에 대한 수사도 성공적으로 잘 됐다. 이 얘기를 그냥 실토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정성호가 이 상황과 관련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과는 별도로 정성호의 머릿속에도 이 이재명 수사는 잘 됐어 일단 네. 라고 하는 생각이 숨어 있다 여기에. 저는 이 이재명이가 시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정성호가 급하게 부랴부랴 집단에는 불 끄려고 도어 스태핑을 했잖아요. 네. 근데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네. 이 사건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성이 있어서 이런 의견 낸 거 아니냐, 이런 결과 나온 거 아니냐. 정성호가 바로 이렇게 버럭합니다.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이 무슨 상관인가? 오히려 대통령 고려했다면 다른 의견을 냈을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과 무슨 상관인지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대장동 1심 판결문에서요. 이재명이란 이름이 총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90번. 401번. 401번. 네. 그걸 더 셌구나. 총 401번 나온대요. 401번. 401번. 아니 판결문에 이재명 이름이 401번이 나오는데 네. 이게 이재명이랑 상관이 없고 그냥 여기서 끝나야 되는 수사인 겁니까? 이게 성공한 수사면 당연히 이재명에 대한 수사 재판도 재개되면 이재명도 무조건 깜빵 간다는 거잖아요. 그 1심 판결문에 장해찬이나 고성국이 이름 나온대요? 없죠. 안 나오죠. 우린 관계가 없어요. 우린 나올 수가 없죠. 네. 이름이 나가면 한 번이라도 나오면 관계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거든. 와, 저도 놀랐어요. 401번이라는 말을 듣고. 그래 지금 이 정성호도 변호사 출신의 법률가잖아요. 네. 근데 이자가 너무 지금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과 이 사건이 관계없다고 하는 황당한 말을 했어요. 지금 이재명과 정진상이는 이번에 1심 나온 대장동 일당 5명과 별도로 이 5명과 별도로 똑같은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부만 달리해서 재판받고 있어요. 어떻게 관계가 없어. 그게 지금 중단돼 있는 거죠. 어거지로 예. 사실은. 이재명만 중단돼 있고 정진상이 재판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아니 박사님 돈 이야기도 조금 해볼까요? 예, 그러세요. 이거 7,400억 날라가면 김만배나 남욱이나 정영학이나 이런 인간들이 제일 바라는 건 예. 야 어차피 나 이렇게 주목받았는데 약간 빵에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어. 한 몇 년 몸 베리고 거기서 규칙적인 생활하다 나와서 한미천 챙기겠다는 건데 그걸 그대로 다 입에다 찔러 넣어줬어요. 그게 몇 년쯤 될까요? 우선 돈 얘기 전에. 이게 가면 더 줄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남욱이가 4년이고 김만배가 8년이거든요. 네. 유동규도 8년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2심으로 가면 유동규는 지금 올려치기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아무 올려치기 이득 본 게 없는데. 네. 올려치기 당한 유동규는 감형이 크게 안 될 거예요. 반면에 김만배, 남욱이 등은 감형이 대폭 될 겁니다. 그럼 한 4년 정도로 툭 잘라서 2심 대법까지 가서 한 4년으로 확정되었다고 치고요. 그리고 나면 벌써 감옥살이 한 것이 그 확정될 때쯤에는 2년 이상 감옥살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사면복권 특사로 풀어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김만배, 남욱이 일당들은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 대장동 사건을 마무리 짓고 나와서 이제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죠. 그 대장동 저수지에 그 담가놓은 이 돈을 자기들끼리 역할 분담에 따라서 나눠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평생 떵떵거리며 살 겁니다. 근데 누구도 시비 걸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남욱이요 재판 받으면서 말을 좀 바꿨대요. 네. 자기가 그동안 이재명한테 불리하게 했던 진술이 검사한테 협박받은 거다. 음. 오늘 그걸 또 정성호가 인용을 했는데 그 대가인지 남욱 추징금은 여러분 예. 빵원입니다. 빵원. 그럼 남욱은 갔다 오면은 몇백억 부자 되는 거예요. 남욱이는 나타날 때부터 아주 이상했잖아요. 예. 이게 미국에 도망가 있다가 갑자기 지가 지발로 걸어왔어. 뭐 와이프는 기자고 막 했는데. 네. 지가 지발로 걸어와 가지고서 그때부터 재판할 때마다 정치 국면이 바뀌면 말이 바뀌어요. 요렇게 바뀌면은 말을 요렇게 바꾸고 요렇게 바꾸면은 말을 요렇게 바꾸고 그래서 가장 정치적으로 이 노란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정권 잡았으니까 이재명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식으로 해서 형량도 제일 적고. 근데 오늘 정성호가 실제로 예. 남욱 발언을 인용을 했는데요. 예. 남욱이 재판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검사가 가족 사진 보여주면서 협박하더라. 칼로 찌른다고 하더라. 뭐 배를 가른다고 하더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냐라면서 정성호가 검찰 탓을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저도 여러분 검찰 조사받고 제가 지금 대법원으로도 사건 가 있고 저 보수 진영에서 검사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한 명만 꼽으라면 저예요. 너무 시달리고 있거든 이 정치 네. 검사들한테. 근데 그 어떤 검사도 요즘 세상에 가족 사진 보여주면서 협박하고 뭐 칼로 배를 찌른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핸드폰 들고 들어가서 다 녹음할 수도 있고 옆에 변호인들 있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검사를 악마시켜 주니까 기가 막히게 남욱은 거의 1,000억 정도 벌었는데 1원 한 장 안 돌려줘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남욱은 4년 다 살고 나와도 1년에 연봉이 거의 250억이에요. 아니 당신 배는 칼 안 들어가냐고 했던 것은 옛날에 양모시기가 협박했을 때 썼던 말인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걸 또 법무부 장관이 인용을 해요. 법무부 장관이. 아니 그러면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정성호의 저 말이 사실이라면 그 검사 찾아가지고서 바로 저 감옥에 보내야지. 그 진상조사 해야죠. 그냥 말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아니 무슨 지가 오탄이에요? 연봉을 1년에 250억을 받게? 감옥에 있으면서? 와, 그리고 이 7,400억 이게 원래라면 성남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임인 거예요. 이 이익이 여러분 원래라면 어디에 쓰여야 되느냐? 그 주변 일대 터널 뚫고 도로 만들고 로타리 만들고 공원 만들고 하는데 써야 되는 돈인 거예요. 이게. 제가 대장동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거기 대장동 잘 아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그리고 그런 저 단지를 조성하는 시공 쪽, 시행 쪽을 좀 아는 분하고 같이 가서 들으니까 대장동이 그 위치 자체는 정말 천혜의 그 주택 단지로 정말 좋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혜선 최고위원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게 시내로 나가는 쪽에 터널만 제대로 뚫리면 맞아요. 네. 그야말로 그 황금 부지와 같은 곳이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너무 돈을 많이 빼먹어서 그런지 터널 쪽도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단지 자체가 좀 엉성하게 돼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엉성하냐 요즘 그런 시행이 어디냐 그랬더니 워낙 돈을 많이 빼먹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빼낸 돈이 7,800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요 사회생활하면서 뭐 건설한다 시행한다 하는 분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네. 아파트 하나 시행하면 대박이 납니다. 근데 보통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박의 액수가 회사가 가져가는 돈이 한 몇백억이에요. 몇백억이지. 몇백억 가져가면 그 사람들이 이제 대박에서 시행 하나로 그냥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시행이라는 게 살면서 2번 하기 힘든 로또라고 하더라고요. 그 업계에서. 네. 그럼 그 몇백억 번 걸로 그 다음에 계속 시행한다고 하다가 하나도 결국 못하고 그냥 다 까먹고 가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번 케이스처럼 한 회사가 뭐 여러 개를 한 것도 아니고 네. 한 아파트 단지 하나 개발해서 네. 8천억을 남겨먹는다? 이거는 대한민국 건설 시행 역사상 아마 찾아보기 힘든 일일 겁니다. 단건일의 최대라며.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재명이가 내가 직접 주도했다. 내가 이거 국가적으로 모범 사례다.
국고 이익을 엄청 환수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는 야, 이 판결이 나오고 이 결과가 나왔는데도 국민들이 안 들고 일어나는 거 오늘 누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대한민국 지금 조용한 장례식 중이라고. 이랬는데 나라가 안 뒤집어지는 게 지금 관짝에 문 닫고 장례식 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사안이 저는 이 이재명 정권이 최근 들어서 부동산 폭탄, 그다음에 뭐 증시 거품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민생이 뭐 거의 지금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뭐 최근에 어쨌든 이 에이펙에서 이 한미 간의 관세 협상도 지금 끝까지 결론이 안 났으면 이거 실패거든요. 이것들이 선전선동수를 구사하면서 족벌 언론들 앞세워 가지고서 어쨌든 뭐 굉장한 성과인 것처럼 지금 포장지를 해 오다가 이 사건이 터졌잖아요. 이걸로 이재명 권력은 완전히 땅바닥으로 처박게 생겼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국 전환의 인계점이 된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이 배수진을 치고 후퇴 없는 투쟁을 지금 제대로 전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김만배 지금 뭐 일당이 2억이다 이러는데 이대로면 하루에 2억씩 적립된다 생각하면 그 감옥 생활이 얼마나 해피하겠습니까?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들어줬다. 근데 결국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입을 막기 위해서 7,400억짜리 항소를 포기한 거 아니냐. 만약에 얘네들의 돈을 뺏어갔으면 대장동 일당이 열받아서 이제 얘네도 2판 4판이잖아요. 이재명이랑 같이 했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고 불 수 있는데 7,400억을 그대로 얘네 통장에 꽂아준 거니까 얘네가 참고 그냥 꼭 입 닫고 있다가 나오는 거 아니냐. 결국 이게 돈 주고 그걸 산 거 아니냐라고 장동혁 대표가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그 공범들이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켜줘야만 지가 안전하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범죄 집단을 보면 뭐 거기에 그 1인자도 있고 저 밑에 행동대원도 있지만 1인자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 행동대원들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저 행동대원 하나가 마음 잘못 먹으면 바로 철창 신세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갖다 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장동 일당들의 1차적인 동기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돈은 보장해 줄게.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너네 딴소리 하면은 그거 뺏을 수 있어. 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당근을 줄 때는 너 이거 먹고서 입 다물지 않으면 채찍이 가라고 하는 걸 알려주면서 당근을 줍니다. 그냥 당근만 주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나 정성호가 이번 항소 포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했다면 이것은 김만배 등의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너네가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그 돈 챙겨줬지. 그다음에 어쨌든 빨리빨리 끝내. 그러면 내가 그다음 너네가 하루라도 빨리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 수도 있어. 이런 메시지가 저는 대장동 일당들한테 갔다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역시 이 판사 출신이니까 이런 법률적 심판이 갖는 그 법리적 또는 정치적 의미를 정확하게 간파하는 것 같아요. 7,400억을 보장해 줄 테니까 너네 입 다물고 몇 년간만 고생해라. 이런 식으로 거래가 있었던 거다.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장동혁 대표는 이게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끝은 이재명 탄핵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국정조사나 특검이 지금 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네. 그럼 계속 이 프레임을 유지해서 총선에서 과반 정당이 되면 지체 없이 국정조사는 할 수 있고 네. 특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과시켰을 때 이재명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게 또 하나의 또 사단이 날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총선까지 이걸 이어나가야 되는데 또 김민수 최고위원은 안 되더라도 통과가 안 돼도 일단 이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끼리라도 국회에서 이재명 탄핵안부터 발의하자라고 했어요. 네. 국민의힘 이 사건을 두고 어떤 식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될까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카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장혜찬 최고위원이 쭉 설명하셨는데 네. 가장 쉽게 하는 것은 상임위 질의, 본회의 현안 질의 네.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국정조사 발의 음. 통과는 안 되겠지만 발의는 할 수 있어요. 음.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특검 발의, 특검법 만들어 가지고 발의는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가장 센 거가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이 정성호가 법무부 수장 자격이 없으니 정성호 탄핵하겠다 하고 정성호 탄핵 발의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107석 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탄핵 발의까지 추진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저 이재명과 종북주사파들이 계속해서 거부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거부 저것도 거부 그러면 그게 매가 쌓이는 겁니다.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 때 좌파들이 이런 식으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계속했죠. 네. 자기들이 국회에 있는 다수파를 이용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악법들을 통과를 시키잖아요. 그리고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넘겨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 이거는 정말 이거는 헌법 질서에 위배되는 거고 위헌적 요소가 많으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거부권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악법을 통과시킬 때 이거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라는 걸 빤히 알면서도 다시 또 통과시켜. 그렇죠. 그래서 점점 거부권 행사가 한 건, 두 건, 10건, 20건 쌓이면 거부권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엄청난 정적 부담을 안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우리도 구사해야 돼요. 지금 뭐 해봤자 소용없지 뭐 발의해봤자 다수파가 안 되는데 라고 할 게 아니고 국민의힘의 107석으로 할 수 있는 수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카드를 꺼내야 돼요. 꺼내서 뭘 할 때마다 저것들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또 거부했구나. 또 거부했구나. 또 강행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쌓여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6월 지방선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비록 107석밖에 안 되는 소수 의석이지만 그래도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네. 무던히 애를 썼네. 근데 그때마다 저 무도한 저 종북 주사파들이 머릿수 앞세워 갖고서 전부 다 거부하고 다 무시하고 이렇게 했네. 야, 진짜 나쁜 것들이네. 라고 하는 생각을 국민들이 알게 만들면 돼요. 예, 그런 방식으로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써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안 한다라고 할 거면 그냥 다 배치 떼버려야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국정조사를 발의하고 특검안을 발의하고 탄핵안을 발의하면 발의했다는 게 일단 뉴스가 돼요. 예. 그러면은 잘 모르는 국민들도 뭐 때문이지 하면서 이걸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부하면 거부하고 통과가 안 되는 것도 또 뉴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전략은 한 달에 하나씩 탄핵했잖아요. 우리는 안 되더라도 계속 지방선거까지 재보궐까지 또 총선까지 이런 이슈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끄집어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 국회가 정기국회가 이제 예산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종북 주사파들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안 심사로 이제 대충 이게 가게 돼 있는데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우리 자유파는 좀 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재명과의 투쟁은 투쟁, 의정 활동은 의정 활동 자꾸 이렇게 분리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과 같이 이재명 그 정권과의 전면적인 투쟁 시기에는 이게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필리버스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민생 관련 법안이건 뭐건 간에 우리가 국민의힘이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해도 24시간밖에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다만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면 하루를 늦추게 되고 그다음에 필리버스터를 일단 한 건 한 건 하게 되면은 보통 좌파들이 한 10대 개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따다당 하는 거를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저 좌파들 입장에서는 예산 날짜는 다가오지 12월 9일까지 예산 처리가 안 되면은 뭐 준예산으로 가야 되지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압박을 점점 받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재명 종북주사파 세력이 압박을 받고 벼랑 끝으로 몰리도록 밀어붙여야 돼요. 비록 힘은 약하지만 그래서 1대1로 붙으면은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요. 그 점에서 저는 이번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식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각종
그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카드를 꺼내야 돼요. 여러 개 한꺼번에 꺼내지도 말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망설일 것도 없어요. 제일 손쉬운 방법부터 시작해서 강도를 점점점 높여가고 그리고 그때그때 필리버스터를 결합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투쟁을 전면화해야 된다. 저는 어차피 이 승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우리 입장,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면적인 반 이재명 투쟁 전선 속에서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거든요. 반 이재명 투쟁 전선을 구축하는데 국민의힘이 의회라는 공간과 의회 바깥에 이 광장이라고 하는 것을 유효적절하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반 이재명 전선을 전면화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이번 사건을 우리가 그 계기로 삼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맨날 하는 말이요. 좌파들이나 민주당이 야당일 때 언제 이것저것 가리고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걔네가 언제 나라 생각합니까? 정부 운영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네. 우리는 국정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하는 이놈의 국정을 하루라도 시간 늦추는 게 국익에 부합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보수인데 뭐 이 법안은 통과시키고 저것만 하고 하는 그런 제발 택도 하는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그 대학 교수 같은 소리 어디 그 공무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싸울 거면 상대가 우리가 가뜩이나 숫자도 적고 힘도 약하며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야 쟤 건드렸다가 내가 팔 하나 날라가겠다. 그렇게 고양이가 찌를 봤는데 와 찌가 나도 물겠다. 내 코가 깨지겠다. 그래야 고양이가 찌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 결기 눈 뒤집어지는 결기가 아니면 싸우나 마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밟히는 거지. 좀 제발 좀 이 국면에서 제가 언젠가 뭐 이재명 지지율 60%인데 뭐 탄핵 같은 이야기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하더라고요. 제발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좀 이런 대목에서는 하나로 뭉쳐서 좀 제대로 싸워봐라. 그러니까 이제까지요 국민의힘이 싸우는데 우리 국민과 지지자와 당원들이 야 저렇게 세게 싸워도 돼? 하면서 말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에게 이거 하고 말어가 되었어요. 근데 진짜 한 번은 오 너무 싸우네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라고 우리가 말하게끔 한번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민주당도 겁이라도 먹을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자유파가 대차게 야당으로서 대차게 싸웠던 거가 박근혜 대통령 때 천막치고 당사한 다음에 6개월간 장애 투쟁한 적이 있어요. 그때거든요. 그때가 계절적으로 겨울이었어요.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야당 대표로서 6개월 동안 그 엄동설안에 밖에 나가서 장애 투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요소가 박근혜 당시 대표의 그 처절함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결국 그 싸움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머리 숫자만 가지고서는 해보나마나 안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그 저 한 190명 뭐 있어봤자 진짜 목숨 걸고 달려드는 107명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그 이번 항소 포기 그 이 압박 사건도 보면 정말 우리가 가만히 있었는데 먹을 거 갖다 준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만 흥분해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검찰 전체가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저것들이 항명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좀 상당히 심각한 위기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 받아 먹으면 나가 죽어야지.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국민의힘에 처해 있는 상황은 굉장히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굉장히 풀어가기 쉬운 그런 정국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흐름을 6개월만 유지하면 지방선거입니다. 이게 뭐 지방선거가 1년 후에 있고 2년 후에 있으면 그때까지 이 텐션을 유지하자고 저도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근데 6개월 정도면 해볼만 하거든. 박근혜 대통령의 6개월 장애투쟁을 염두에 두고 한번 제대로 기획을 좀 잡아서 해봐라.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당분간 제발 이런 기사 안 나왔으면 좋겠어. 무슨 이 지방선거 뭐 연찬에 무슨 뭐 얘기 뭐 공천을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 이게 진짜 한가하게 보이거든. 맞아요. 네. 그거는 내년 3월 4월 달에 당에서 알아서 하면 돼요. 그 전까지는 진짜 처절하게 투쟁해서 이를테면은 반 이재명 전선 100일 투쟁
뭐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좀 내걸고 그 선거 D- 며칠 하듯이 반 이재명 전선 1일째, 2일째, 3일째 이런 식으로 해서 전시 상황실처럼 이 당을 운영을 해서 한 100일 싸우다 보면 그러면 당 지도부가 누구를 공천하건 무슨 방법으로 공천하건 자유파 국민들이 그거 갖고 시비 걸지 않는다고. 예, 그런 방식으로 선거를 해라. 그리고 선거 기획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거는 그냥 몰래 해라. 안 보이게 해라. 그래도 된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최선의 지방선거 전략이 바로 투쟁입니다. 네. 야당으로서 이 이재명 정부가 이 자살 폭탄 테러 하듯이 막 터트리고 있는 5만 가지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싸우는 게 지방선거 전략이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